이게 터져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황 머스타드 이게 겨자가스인데 이게 유출이 됩니다. 양이 100톤이 넘었어. 그래서 봤더니 며칠 뒤에 이 사람들이 몸에 있는 임파선들이 억제가 되는 게 보입니다. 오케이, 겨자가스를 실험을 해보자. 그랬더니 종양이 퇴행하는 게 보여요. 와.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오늘은 항암 치료의 역사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좀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암 치료에 있어서 수술, 방사선 치료,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이 세 개가 이제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고 있죠. 뭐 요새 네네. 다른 것도 이렇게 시도가 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암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이 세 개 중에 보통 골라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병합을 해서 하거나 합니다. 지금은 이 항암 치료가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항암제 자체도 새로운 것들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왔고 계속 나오고요. 면역 항암제, 뭐 그쵸, 표적 그렇게 항암. 아예 그냥 개념이 다른 것들도 네, 나왔죠. 세포 치료제. 그리고 옛날부터 썼던 항암제지만 이제는 개개인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약간 용례 같은 것들도 계속 발전을 하고 또 항암제를 오래 쓰다 보니까 이 항암제를 이렇게 쓰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 경험이나 지식도 쌓여서 대응도 잘하죠. 지금 시점에서 옛날 항암제를 보면은 좋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 그리고 독성도 너무 강했다. 그런데 암에 대한 치료가 아예 없어. 그 시절에는 기껏해야 잘라내는 게 전부인데 임파선 존이라도 있으면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수술 딱 해서 완치가 되는 암도 지금도 잘 없잖아요. 다만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하면은 그런 식으로도 완치가 되지만 이전 시절에는 조기 발견도 불가능했습니다. 그쵸, 뭔가 증상이 있어야 만져지고. 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내시경을 해 뭘 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애초에 이제 우리가 복용하는 이 약이라는 게 현대화된 것도 얼마 안 됐죠.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생약, 약초에 의존했습니다. 아니면 중금속. 분명히 그 물질에 약효를 내는 성분이 있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성분이 더 많았겠죠.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효과를 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부작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성분의 양도 먹는 양 대비 적으니까 효과도 떨어졌을 겁니다. 부작용이 너무 무서워서 많이 먹을 수가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악순환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진짜 오래 걸려요. 음. 화학요법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왔을까? 1940년, 50년 돼야 되지 않을까? 7, 80년? 7, 80년? 20세기 초에 나왔어요. 와, 진짜. 파울 에를리라고 이 사람 옛날에 저희 매독의 역사 할 때 나왔는데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면역학, 뭐 세균 이런 거를 엄청나게 연구했고 업적이 대단하신 분이고 또 이제 매독에 대해서 최초로 효과적인 약인 쌀바르산 606을 만든 분입니다. 비소를 통해서 이제 만들었죠. 노벨상도 받았고 이분이 쌀바르산 606이 매독에 대한 화학 치료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암은 아니고 화학요법은 좀 더 넓은 말이고 이건 이제 암에 대한 약은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로 암에 대해 쓰인 화학요법은 뭘까? 항암화합요법이라고 하잖아요. 항암 화학요법. 1920 몇 년? 20년 나왔습니다. 4, 50년? 여기 4, 50년. 네. 둘 다 조금씩 빗나가는데 시도 자체는 사실은 뭐가 먼저다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게 사실 생각보다 미개한 시절에 한 게 아니고 20세기 했습니다 제대로. 근데 이제 타겟암이 뭐였냐면 sarcoma 같은 암을 이제 지금도 근데 이거 치료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거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데 1935년에 이제 Office of Cancer Investigations of the USPHS 이게 뭐냐면 지금 없어졌어요. 통폐합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National Cancer Institute. NIH. 그쵸. NIH. 엄청나게 유명한 국립암연구소가 된 네네. 전신입니다. 전신. 이게. 얘네가 이제 3천여 가지의 화학물질로 실험을 합니다. 이때는 20세기 초중반은 지났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걸 하지 않고 쥐로 실험을 해요. 동물한테 먼저. 쥐의 이제 종양을 이식하는 기술이 이때 나와가지고 암 걸린 쥐를 만드는 거야. 그게 지금도 비싸잖아요. 네. 이때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오. 실패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건 그걸 만든 다음에 계속해. 근데 다 실패해. 이게 뭐 그냥 19세기나 18세기처럼 혼자만의 망상으로 이거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고른 게 아니고 나름대로 가설이 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물질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독성이 너무 강하거나 효과가 없어. 그러다가 성과를 내게 되는데 이게 전립선암에서 나옵니다.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의 역사할 때도 나왔는데 1930년대가 호르몬에 관심이 미쳐 날뛸 그치, 때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게 호르몬 때문이다. 온 세상은 호르몬이다. 호르몬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이전에도 남성의 고환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전립선과 연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는 노인에 대해서 고환을 제거하는 치료를 했던 적도 있고 그렇게 하면 정력이 좋아진다. 정력의 근원을 제거하면서 이제 그렇게 뭐지? 얘기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호르몬에 대한 개념이 잡히니까 아하,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게 많이 나오면 암도 더 성장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럼 반대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성 호르몬을 남성 호르몬을 제거하면 된다는 그쵸, 걸 그쵸. 알게 된 거죠. 이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시점은 1939년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주도한 찰스 허긴스 박사님은 노벨상도 받았어요. 야, 그러면 어떤 걸 했을까? 이 사람한테 남성 호르몬을 해봐야지. 제거하기 위해서 보완 제거. 직관적으로 고환 제거. 근데 그것만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 했으면 화학요법에서 얘가 나오진 않았겠지. 그치. 이건 그거는 물리적인 물리적 거죠. 제거. 이 사람이 에스트로겐을 투여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게 기량작용으로 인해서 약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남자한테. 암의 성장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최초로 효과를 본 암에 대한 화학요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의하면은 최초의 항암 화학요법은 호르몬 치료였던 거예요. 아, 근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치료에 암을 느-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딜레이 시킨다. 성장을 느낌밖에 늦추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게다가 적용 가능한 암도 너무 한정적입니다. 그치. 없는데. 그치. 전립선암밖에 안 돼 그거. 전립선암에 대해서 해보고 되니까 이제 유방암 환자한테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했습니다. 저 이 두 가지 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어요. 오, 그러니까 그 신박하다. 이전까지랑 비교해서는 그래도 괄목할 만한 효과를 봤지만 위암이나 뭐 이런 거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치, 거고 그치. 사실 이 두 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치료는 아니죠. 그치.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2차라는 거는 이미 1차가 있었다는 그쵸, 거죠. 그쵸. 한번 했죠. 그리고 1차 때 벌써 대규모 화학무기가 쓰였어요. 그쵸. 그 중에 이제 겨자가스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피부에 이제 접촉하게 되면 막 발적이랑 물집 일으키고 그게 나중에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감염이 일어나면 이제 사망도 할 수 있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25년에 제네바 의정서가 체결됩니다. 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래놓고서 인간적으로. 다 뒤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긴 했어요.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쟤네가 쓰면 우리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대량으로 쓰인 적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근데 일부 쓰이긴 했는데 미군이 1943년에 이탈리아의 바리 항구에 이게 나폴리 항구 근처에 있대요. 거기에 이제 겨자가스가 가득 든 수송선을 갖다 놓은 거야. 그게 진짜 겨자로 만든 가스예요? 아니요, 냄새가 그렇습니다. 아, 냄새가 겨자. 그냥 별명이 겨자가스인 거고 아, 냄새가 냄새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걸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밀리면 쓰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배를 독일의 공군 루프트와페가 폭격을 해요. 코스 터져버린 거야? 이게 터져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황 머스타드 이게 겨자가스인데 이게 유출이 됩니다. 양이 100톤이 넘었어. 많이도 준비해 놓은 거야. 여기에 병사들, 민간인들이 노출이 된 거죠. 이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가까이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노출되는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1차 세계대전 때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바람 부는 방향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그랬잖아. 그 정도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양의 즉각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며칠 뒤에 이 사람들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피가 안 멎어. 그리고 몸에 있는 임파선들이 억제가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출이 되면 골수랑 임파선이 억제가 되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1943년이죠. 여기서 힌트를 얻은 예일 대학교에 제가 이것 때문에 예일을 입고 왔는데 아무런 연이 없으면서. 네. 직접 가서 산 거예요, 얘에 어딘지도 대해서? 모릅니다. 이거 무신사에서 팔아요. 하여튼 예일 대학교에 루이스 굿맨, 그다음에 알프레드 길먼 둘 다 들어봤죠 어디서?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항암 치료의 선구자들인데 이 두 분이 오케이 겨자가스로 실험을 해보자. 림프 종양을 가진 쥐를 구해서 거기다가 이제 겨자가스의 파생물인 질소 머스타드를 투여합니다. 그랬더니 종양이 퇴행하는 게 보여. 와, 쥐는 살았고 쥐는 살았고요. 이거면 사람한테도 통한다. 우연히 발견했구나. 우연히 발견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해서 쓴 거예요. 지금까지 3천여 개의 화학물질을 했지만 실패했는데 여기서 발견한 겁니다. 야, 그래서 그 같은 해 사건이 터진 1943년에 두 연구자가 같은 예일 대학교에 흉부외과 의사를 꼬십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던 환자 중에 비호치킨 림프종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 폐색이 생겼어. 그것 때문에. 와. 근데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야, 이거 숨 못 쉬면 바로 네, 죽으니까. 이건 안 이거 되거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소 머스타드를 투여해보자. 투여했는데 이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된 거예요. 야, 직접 그 암 메스에 인젝션을 한 거예요? 아니요, 주사로. IV로 한 거죠, IV로. 그래서,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림프종 환자들한테도 사용을 해보는데 현저한 개선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때가 전쟁 도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발표를 못해요. 왜냐면 이게 독가스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거를 조금 묵혔다가 46년에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들, 이제 암 치료할 수 있나 보다. 이제 우리는 대발견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학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공 보고를 너무 짧게 보고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실제로 그래. 퇴행하는 걸 봤어요, 종양이. 근데 너무 짧았어. 그 기간이. 그래서 겨자가스를 사용을 해보니까 림프종이 관해가 되긴 해 일부.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 다시 재발을 해요. 그리고 너무 불완전해.
그래서 1950년대에 계속 시행을 하는데 환자가 더 살질 못하는 거야. 안 한 사람하고 이거 해본 사람하고 중간에 잠깐 좋아지긴 하는데 생존율 향상을 못하는 생존율 거면 향상이 딱히 없어요. 전체적인 생존의 시간은 비슷하더라. 사실 항암제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생존율을 늘렸냐 안 늘렸냐. 그거랑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에 이 건강한, 증상 예.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두 개를 딱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능성을 봤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투자는 돼요. 근데 안 돼.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다시 호르몬으로 들어가서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인젝을 하기도 합니다. 암에. 또 림프종에서는 또 효과가 그러면 또 잠깐은 효과가 맞아, 있죠. 맞아. 그렇지만 이것도 그 암을 제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발을 하죠. 그러니까 비관론이 생깁니다. 암은 우리가 고칠 수가 없다. 없다. 이거는 현대의학의 바벨탑 같은 거다. 근데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도 꼭 있죠. 있죠, 있죠. 항상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죠. 잘 안 돼도 나 할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국립암연구소 거기서도 투자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때 50년대에 발견된 약들이 나 진짜 신기했어요. 우리가 아직도 배우는 약들이 있어. 티오프린, 그다음에 플루오로우라실. 이거 지금도 쓰이죠. 메토트렉세이트. 약 이름들이 다 익숙하죠. 50년대에 나왔어. 이게 이때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용량이 정립이 안 됐어. 레지멘을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레지멘이라는 게 용례를 어떻게 할지. 조합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데 조합을 안 했습니다. 이때 원칙은 하나씩만. 약을 하나만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효과도 없고 오히려 독성이 더 높은 거야. 왜냐면 효과를 보려면 이 약을 이만큼 때려야 되니까. 기존이 다른 약들을 같이 써야 암의 여러 사이클을 동시에 공격할 동시에 수가 먹혀서 이게 효과가 있는데. 훨씬 좋고 더 적은 양으로 해도 효과가 있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약이 나왔음에도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약들은 독이야 라고 의대에서도 말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불렀냐, 이 혈액종양내과 항암제를 쓰는 의사들이나 이런 센터를 도살장이라고 불렀대요. 와. 저 새끼들 저 도살하러 간다, 환자들. 그렇게 부르고, 심지어 미국 컬럼비아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의대생들이 보이콧을 한 거야. 나 항암 치료하는 사람한테 안 배우겠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교수나 전공의들이 강의실에 출입을 못하고 야.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약은 나왔는데 용법에 대한 에러도 있고 용량도 이게 안 됐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죽고 하니까 항암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냥 최악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진짜 잘못 쓰면은 수명이 그냥 짧아지기도 짧아지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아무것도 안 했던 나빠질 수 것보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던 리서치 연구소라는 게 있대요. 거기 하워드 키퍼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약은 용량에 비례해서 일정한 수의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일정한 비율의 종양세포를 죽이는 거다. 이게 이제 세포 사멸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계산했던 용량이 요거였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용량을 써서 초기 암이 강하다면 공격을 해야 효과가 있다. 근데 이거를 단일 제제로 하면 안 된다. 복합 제제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 사람이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1964년에 엄청 후반이네. 63년이 네, 벌써. 그러니까 50년대는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어. 그리고 64년에 쥐에서 백혈병 완치를 보고합니다. 야. 내가 복합제제 썼더니 완치가 됐다. 폐행이 아니고 완치가 됐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국립암연구소에서 이제 그 연구를 받아가지고 소아 백혈병 환자한테 VAMP, 뱀프, 빈크리스틴, 아메토프테린, 머캄포퓨린, 프레드니솔, 지금도 쓰이는 약들이죠. 빈크리스틴 사실 엄청 이거는 유명한 진짜 약이죠. 유명한 약이니까. 1960년대 말에는 관해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해율은 퇴행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관해됐다. 암이 안 보이는 암이 거야. 안 보인다. 관찰되지 않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 60%까지 올라갔고, 진행성 호즈킨 병에서는 그냥 관해가 0%였어요. 그게 60년대 말에는 80%까지 관해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암도 완치할 수 있다라는 게 60년대 중후반에서야 야, 그때 기분 엄청 좋았겠다. 아, 장난 아니죠. 이 개념을 이때 처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어디서 치료된 암의 특징이 뭡니까? 다 혈액암이죠. 맞아, 혈액암. 혈액암은 지금도 항암제 1000병에 있어요. 되게 잘 들어요. 아, 되게 잘 듣고. 근데 이제 솔리드암, 고형암이라고 하죠. 위암이나 간암이나 폐암 같은 것도. 걔네들은 일단 고형이라는 것 자체가 난관이야. 혈액암은 약이 되게 잘 들어가는데 이거는 일단 덩어리를 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더 어렵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70년대, 80년대 이후로 기존에 있는 항암제들의 용법이 계속해서 바뀌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조기 발견이라는 개념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 항암제 치료가 더 효과적이죠. 왜냐면 더 빨리 발견했으니까 조금 더 적게 써도 되고, 그럼 환자가 더 건강한 상태에서 항암을 막고 더 잘 회복하니까.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는 2세대 항암제, 3세대, 4세대, 그리고 지금은 뭐 카티세포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비관에 빠졌던 시대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을 진단할 때 선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냥 진단,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치료할
치료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생겼죠. 완치도 정말 많이 하고 아, 있고,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좀 만성 질환처럼 계속 치료하면서 그쵸. 관리하면서 지낸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개념도 많이 생겼고.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조기 검진을 워낙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어가지고 그거만 잘 하셔도 많이 좋아졌죠. 암이라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병에서 그래도 조금 그 지위가 전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질환들이 조금 더 무서운. 여기에는 근데 이런 역사가 있었다. 앞으로 근데 항암 치료 더 좋아질 거예요. 아 이거는 저는 이건 확신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기대가 돼요, 확실히. 오늘도 감사한 의학의 역사를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